긴장 풀고 몸에 힘 빼세요. 제가 살려드릴 테니까. 비행기 추락 사고는 사망률이 거의 100%라고 하는데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만 피트 상공, 서울발 LA행 프라이빗 제트기의 객실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글로벌 유통기업 신화그룹의 성란희 회장은 비행기에 불이 붙은 순간 죽음을 직감했죠. 가만히 있어봤자 어차피 죽을 거야.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상낙하산 가방을 움켜쥐었고 비행기가 폭발하기 직전 하늘로 뛰어내렸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로요. 그 순간 그녀의 뒤로 또 하나의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군인 강우진이었죠.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방이 바다밖에 보이지 않던 망망대해에서 죽음의 무게가 그들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 때쯤 작은 암초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발가벗겨진 이야기들과 함께. 안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의 드라마 같은 인생 사연을 들려드리는 시니어 드라마 채널 담장위 라디오의 DJ 임영훈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란이는 창밖에 구름을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그녀가 일궈낸 신화그룹은 아시아 최대 유통망을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거쳐 이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 상태였어요. 이번 LA 출장도 미국 서부 지역 신규 물류센터 계약건이었고요. 비행기 안에는 그녀 말고도 몇 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김유라, 법무팀장 박성호, 그리고 최근 영입한 젊은 전략기획실 이사 한소미였죠. 라니는 한소미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야심 있어 보였거든요. 물론 그 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회장님,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소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미국 계약건 최종안이었어요. 라니는 꼼꼼히 내용을 살폈죠. 숫자 하나, 조항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게 그녀의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약 조건 중 일부가 지난주 회의 때와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 부분 왜 바뀐 거죠? 아, 그건 미국 측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소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라니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30년 넘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남은 그녀의 촉은 웬만해선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따질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라니는 일단 넘어가기로 했죠. 그때였습니다. 기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난기류치곤 심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죠. 승객 여러분, 일시적인 난기류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와인 잔이 쏟아지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라니는 본능적으로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객실 뒤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불이야! 누군가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객실 승무원이 황급히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어요. 전기 합선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비행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요. 기장이 다시 방송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승객은 비상 낙하산을 착용하고 탈출 준비를 하십시오. 반복합니다. 탈출 준비. 라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낙하산 탈출 훈련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실전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객실 절반을 삼키고 있었고 기체는 고도를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어서요. 김유라가 비상낙하산 가방을 라니에게 건넸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등에 매는 순간
라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상구가 열렸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1만 피트 상공의 찬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라니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위로 확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제야 라니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어요. 저 위쪽에서 비행기가 불덩이가 되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 말고도 몇 개의 낙하산이 더 보였죠. 하지만 곧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래를 보니 끝없는 바다뿐이었거든요. 육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라니는 낙하산 훈련 때 배운 대로 착지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다리를 모으고 몸을 살짝 숙이고 충격에 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물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고 낙하산이 물에 젖으며 무게가 늘어났어요. 라니는 필사적으로 낙하산 끈을 풀었습니다. 그대로 가라앉으면 끝이었으니까요. 겨우 낙하산에서 벗어난 라니는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파도가 거칠었어요. 몸이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렸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생존자가 있을까요?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라니는 있는 힘을 다해 그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파도와 싸우며 팔다리를 움직였죠.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마침내 그 남자에게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당신은요? 저도 괜찮습니다. 강우진입니다. 공수특전사 중이었습니다. 젊은 남자 강우진은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군인 특유의 단단한 체격과 침착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라니는 그가 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을 쓴 게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니었죠. 저는 성난이입니다. 비행기에 왜 군인이 타고 계셨죠? 민간인 신분으로 탑승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우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라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생존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생존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비행기 잔에도 구명 보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바다와 하늘뿐이었죠. 저게 뭐죠? 우진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저 멀리 작은 섬 같은 게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섬인지 암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으로선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저쪽으로 가봅시다. 두 사람은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생각보다 멀었어요. 파도는 계속 그들을 밀어냈고 체력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죠. 라니의 팔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격렬한 운동을 견디기는 힘들었거든요. 회장님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우진이 라니의 팔을 잡아 끌어주었습니다. 젊고 단련된 군인의 힘이 없었다면 라니는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정신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는 섬이라기보다는 작은 무인도에 가까웠어요. 야자수 몇 그루와 바위, 그리고 모래사장이 전부였죠. 하지만 최소한 발을 디딜 곳은 있었습니다. 라니는 모래사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진도 지쳐 보였지만 그는 곧바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의 본능이었죠. 일단 물과 식량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낼 방법도요. 우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라니는 그 목소리에서 희망을 느꼈어요. 적어도 이 젊은 군인은 생존 기술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노을은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에겐 공포의 시작이었어요.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질 거고 야생동물이 나타날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 구조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라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문득 서울에 있는 딸 생각이 났습니다. 25살 된 외동딸 오주아요. 회사 일에 바빠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던 딸이요. 그 아이는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리고 남편 오경태요. 라니와 결혼한 지 26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사랑했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 사이엔 사업과 체면만 남았어요. 경태는 신화그룹의 부회장이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라니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까요? 라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남는 게 먼저였죠. 우진이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라니도 일어나 도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쉬세요, 회장님. 제가 할게요. 우진의 말에 라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았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뜨면 서울의 펜트하우스 침대에 누워있고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고 오늘 일정을 브리핑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차가운 모래의 감촉과 파도 소리, 그리고 온몸의 통증이 이게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성란이는 태평양의 작은 무인도에 표류했고 이제 모든 걸 잃은 상태였죠.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불을 피우긴 했지만 바닷바람은 차갑고 거셌어요. 라니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떨었고 우진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줬죠. 군인답게 단련된 몸이었지만 그도 추위를 느끼는 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동이 트자 우진은 곧바로 섬 탐사에 나섰습니다. 라니도 따라 나섰죠. 무인도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야자수가 있다는 건 다행이었어요. 최소한 야자수 열매로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으니까요. 우진이 야자수에 올라가 열매를 땄습니다. 군 특수부대 출신답게 민첩했어요. 라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만약 이 젊은 군인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죽었을 거라고요. 회장님 드세요. 우진이 야자 열매를 쪼개 건넸습니다. 라니는 처음 마셔보는 야자수 물의 달콤함에 놀랐어요. 물 문제는 일단 해결된 셈이었죠. 하지만 식량은 달랐습니다. 야자 열매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거든요. 물고기를 잡아야겠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낚싯대도 그물도 없었어요. 우진은 나뭇가지를 깎아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얕은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으려 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빠르고 창은 무뎌서 잘 꽂히지 않았거든요. 라니는 해변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젊은 군인이 물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요. 그녀는 문득 깨달았어요. 여기선 회장이고 뭐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 기술과 체력 그리고 의지만이 중요했죠. 한참 만에 우진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라왔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하루 먹기엔 충분했어요. 우진은 불을 피워 물고기를 구웠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라니가 말했습니다. 솔직한 감상이었어요. 생선에도 스테이크도 수없이 먹어봤지만 이 구운 생선만큼 맛있던 적은 없었죠. 배고픔이 최고의 양념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나저나 구조는 언제쯤 될까요? 라니의 질문에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비행기가 추락한 위치를 정확히 모릅니다. 조난 신호도 보내지 못했고요. 수색대가 올 거라 믿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진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라니는 그 솔직함이 고마웠어요. 거짓 희망을 주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그날 밤 라니는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중위님은 왜 그 비행기에 타셨어요? 군인이면 군부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진은 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정확히는 불명예 전역이요. 왜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죄가 됐죠. 라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서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20대 때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빚을 내서요. 다들 실패할 거라고 했죠.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결국 성공했죠. 지금의 신화그룹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죠. 두 사람은 불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도 신분도 처지도 달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표류자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구조대는 오지 않았어요. 라니와 우진은 나름대로 생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진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라니는 야자 열매를 모았어요. 낮에는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해변에 큰 글씨로 SOS를 써놓고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줄어들었어요. 라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어느 날 밤 라니는 무너졌습니다. 못하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동안 꾹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공포, 절망, 외로움, 그리움. 라니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진은 그런 라니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구조될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져요? 당신도 여기 갇혔잖아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회장님과 함께요.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라니는 그 목소리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았죠. 맞아요. 포기하면 끝이에요. 아직 살아있고 희망이 남아있는 한 버텨야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화그룹 회장 성란이가 탄 프라이빗 제트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실종됐다는 뉴스가 터졌거든요. 수색 작업이 시작됐지만 넓은 태평양에서 작은 비행기 잔해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사흘째 되는 날 수색대는 바다 위에서 비행기 잔해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좌석 쿠션과 승객 가방 등이었어요. 하지만 생존자는 없었죠. 수색대는 일주일을 더 수색했지만 결국 생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란이를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어요. 신화그룹 본사는 조기로 뒤덮였고 라니의 딸 오주아는 슬픔에 잠겼죠. 25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어요. 오경태 부회장은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슬픔이 가득했죠. 적어도 겉으로는요. 조문이 끝나고 오경태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소미 씨, 잘 됐어요. 1단계는 성공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소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죠. 제 계획이 틀릴 리 없잖아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시죠. 알겠어요. 주아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건 오빠가 잘하셔야죠. 전 법적인 부분을 정리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경태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어요. 26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았던 세월이 이제 끝나는 거였죠. 신화그룹은 이제 그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무인도의 라니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우진과 함께요. 날씨가 점점 더워졌습니다. 열대기후 특유의 무더위였어요. 라니의 피부는 햇볕에 타들어갔고 입술은 갈라졌죠. 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야생에 적응해 갔어요. 어느 날 우진이 바위 틈에서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큰 소라 같은 거였어요. 두 사람은 그걸 구워 먹었죠. 단백질 보충이 절실했거든요. 맛있네요. 라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진도 따라 웃었어요. 둘 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게요. 하지만 웃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말없이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죠. 라니는 우진의 단단함에 기댔고, 우진은 라니의 강인함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약 여기서 못 나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살겠죠. 여기서 당신과 함께요.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우진은 라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이르지만 동지애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생존이라는 극한 상황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무인도의 생활은 이제 일상이 됐어요. 라니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존자 성난이었죠. 우진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야자 열매를 따고 밤이면 불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사람은 무인도를 더 세밀하게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섬 안쪽에 작은 담수 웅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빗물이 고인 곳이었습니다. 야자수 물만으론 부족했던 식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죠. 우진은 점점 더 능숙한 생존자가 돼갔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기술도 늘었고 덫을 만들어 작은 새도 잡았어요. 라니도 나름대로 역할을 찾았습니다. 야자나무 섬유로 밧줄을 꼬고 조개 껍데기로 도구를 만들었죠.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라니가 아플 때 우진이 간호했고 우진이 지칠 때 라니가 곁에 있어줬어요. 나이 차이도 신분 차이도 이젠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불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라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우진 씨, 서울에 돌아가면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네요. 전역하고 나서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럼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우진이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사업 생각을 하시는군요. 습관이에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라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서울이 그리워졌어요. 딸 주아가 보고 싶었죠. 지금쯤 대학 졸업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이미 졸업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릿했거든요. 하지만 라니는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오경태는 라니의 사망 선고 후 신화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라니의 배우자였고 유산 상속 1순위였죠. 물론 딸 주아도 상속인이었지만 25살의 어린 나이에 거대 그룹을 이끌 수는 없었어요. 주아야, 아빠가 잠시 회사를 맡을게. 네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만. 오경태는 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에 빠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한소미가 전략기획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놀라운 속도의 승진이었죠. 이사에서 실장으로 단 석 달 만에요.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오경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미 씨는 능력자예요.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렇게 말하며 오경태는 한소미를 임원회의에 참석시켰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그녀와 함께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업무를 넘어서 있었죠. 어느 날 주아는 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신화그룹 주식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하는 계약서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몰래 진행하는 걸까요? 아빠, 이게 뭐예요? 주아가 물었습니다. 오경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죠. 아, 그건 세금 문제 때문이야. 합법적인 절차니까 걱정 마. 하지만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아야, 네 엄마는 이제 없어. 내가 결정해야 해. 오경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주아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주아는 엄마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니가 앉아 일하던 책상이었어요. 서류들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죠. 주아는 엄마의 향수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한소미가 들어왔어요. 주아씨, 여기 계셨네요. 부회장님이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아가 일어서려는데 한소미가 라니의 책상을 훑어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탐색하는 듯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실장님, 엄마 서재에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 생각이 나서요. 한소미가 어색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주아는 그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웃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주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늦은 밤, 집에 일찍 들어왔다가 서재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한소미를 봤거든요. 두 사람은 너무 가까이 서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빠. 주아의 목소리에 오경태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주아야, 이건.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해야? 소미 씨와 업무 논의를 하고 있었어. 이 시간에요? 그것도 집에서요? 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소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죠. 주아 씨, 정말 오해예요. 부회장님께서 급한 서류를 보시겠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아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했어요. 한소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주아 씨,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건 당신이죠.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집에 기어들어온 게 당신이잖아요. 오경태가 주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주아야, 그만해. 네가 지금 너무 예민한 거야. 예민한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를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이라니. 너무 심한 말 아니니? 오경태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부녀 사이에 처음으로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한소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죠. 계획대로였으니까요. 결국 주아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어요. 엄마가 없는 지금, 아빠마저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무인도의 라니는 그런 딸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벌써 석 달째였어요. 구조될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 봐요. 어느 날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멀리 바다 위에 배가 보였거든요. 작은 어선 같았어요.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배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고 배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어요. 라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는데 너무 아쉬웠죠. 괜찮아요, 회장님.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진이 위로했지만 라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배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를요. 오늘의 기회를 놓쳤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라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딸 생각이 났거든요. 주아는 엄마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태는 잘 경영하고 있을까요? 라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남편이 배신자였다는 것을, 자신의 회사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무인도의 계절도 바뀌었죠. 우기가 왔다가 가고 태풍이 몰아쳤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라니와 우진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죠. 우진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라니는 자동으로 불을 준비했어요. 라니가 아플 때면 우진은 약초를 찾아 다려줬죠. 그들 사이의 감정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생존 동료였지만 이젠 그 이상이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고 의지했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진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만든 임시 오두막이 흔들렸어요. 라니는 두려워 우진에게 바짝 붙었고 우진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회장님, 이젠 그냥 라니라고 불러요. 여긴 회장도 모두 없잖아요. 라니 씨.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고 마침내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움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라니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할 일이 많았거든요.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라니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입덧 같은 거였어요. 설마 싶어 우진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점점 확신이 됐습니다. 임신이었던 거죠. 우진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라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우진은 잠시 멍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였죠. 정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우진은 라니를 껴안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무인도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킬게요. 당신과 아기 모두요. 우진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라니는 그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라니가 실종된 지 2년이 넘었어요. 법적으로 그녀는 사망 선고를 받았고 모든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갔죠. 오경태는 신화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됐습니다. 주아도 일부 지분을 받았지만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어 경영엔 참여하지 못했어요. 오경태와 한소미가 모든 걸 주무르고 있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오경태는 한소미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전무도 거치지 않고 바로요. 임원들은 수군댔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주아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대주주였고 그녀는 아직 힘이 없었거든요. 아빠, 이건 엄마에 대한 배신이에요. 주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경태는 냉담했죠. 주아야, 네 엄마는 이미 2년 전에 죽었어. 난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권리요? 엄마가 평생 일궈낸 회사를 당신 여자한테 넘기는 게 권리예요? 조심해서 말해. 소미는 능력 있는 경영인이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오경태는 딸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주아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변하는 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주아는 엄마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죠. 라니가 남긴 비밀 계좌 정보였습니다. 회사 장부에도 없는 비자금 계좌였어요. 주아는 그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죠. 라니가 비상시를 대비해 숨겨둔 돈이었어요. 주아는 그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아버지와 한소미를 조사하기 위해서요. 변호사는 젊지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혜준이었어요. 주아 씨,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엄마의 억울함을 꼭 풀어야 해요. 주아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무인도에서는 라니가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째였어요. 배가 불러왔고 움직이기 힘들었죠. 우진이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라니 씨,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날 거예요. 우진 씨, 여기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도 없는데. 제가 돕겠습니다. 군대에서 응급분만 훈련을 받았어요. 우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속으론 두려웠습니다. 훈련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라니 앞에선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라니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우진은 최선을 다해 도왔죠. 밤새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씻기고 라니의 품에 안겨줬죠.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라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껴안았습니다. 이 척박한 무인도에서 태어난 기적 같은 생명이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라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바다에서 태어났으니. 혜성이는 어때요? 바다해의 별성. 좋아요. 혜성이. 우진이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섬을 벗어나겠다고요.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습니다. 혜성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섬의 환경이 열악했지만 부모의 사랑으로 버텼죠. 라니는 모유 수유를 했고 우진은 더 열심히 식량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라니 씨, 우리 뗏목을 만들어요. 뗏목이요? 네. 배를 기다리기만 할 순 없어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계속 있는 것도 위험해요. 우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라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함께해요. 두 사람은 뗏목 제작에 나섰습니다. 야자나무를 베고 섬 위로 묶고 방수 처리를 했죠.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항일이 다가왔습니다. 무인도에서 보낸 시간이 거의 3년이었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성공한 여회장이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표류하다니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요. 그 사이 서울에서는 남편이 배신하고 딸은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이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니 회장과 우진, 그리고 작은 혜성이가 이제 섬을 떠나려 하거든요. 과연 그들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돌아간다면 배신자들에게 어떤 복수를 할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뗏목은 생각보다 튼튼했습니다. 우진의 군 생존 훈련 경험이 빛을 발했죠. 야자나무 통나무 10개를 묶어 만든 뗏목 위에는 간이 지붕도 달려 있었어요. 식수와 식량도 최대한 실었습니다. 출항 전날 밤, 라니는 무인도를 둘러봤습니다. 지옥 같았던 이곳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3년 동안 이 섬에서 살아남았고, 사랑을 만났고, 아이를 낳았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라니 씨, 준비됐어요? 우진이 아기 혜성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라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집으로 가요. 다음 날 새벽 밀물을 타고 뗏목이 출발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뗏목 위에서 무인도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바다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파도가 거칠었고 뗏목은 흔들렸어요. 혜성이가 울었고 라니는 아기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우진은 노를 저으며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조류가 강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식수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우진은 빗물을 받으려 했지만 비가 오지 않았죠. 라니의 입술이 바짝 말랐고 혜성이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우진 씨, 우리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선택은 옳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우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육지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이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배 한 척이 보였어요.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우진은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고 불을 피워 신호를 보냈죠.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어선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가오고 있었어요. 라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구조되는 거예요. 어선에 탄 건 베트남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라니 일행을 배에 태웠죠. 말이 통하진 않았지만 물과 음식을 줬어요.
라니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선은 사흘을 항해해 베트남 남부의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라니와 우진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깜짝 놀랐죠. 성난이 회장님이시라고요? 실종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라니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은 긴급히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줬고, 일주일 후 라니 일행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라니는 일부러 그랬어요. 조용히 돌아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3년 만에 보는 도시였죠.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라니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이제 곧 딸을 만날 거예요. 주아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가사도우미가 나왔어요. 라니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죠. 아니 이게 회장님이세요? 네, 저예요. 주아는 어디 있어요? 곧 올 거예요. 라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경태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죠. 그리고 낯선 여자의 물건들도요. 이건 누구 거예요? 라니가 화장대 위에 화장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한소미 부사장님 거예요. 부사장? 한소미가? 라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사였던 한소미가 부사장이 됐다고요? 그것도 자신의 집에 물건을 두고 있을 만큼 자주 드나든다는 건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주아가 들어왔어요. 딸은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3년 사이 많이 자랐죠. 라니는 달려가 딸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주아야. 주아는 멈춰 섰습니다. 엄마를 보는 눈빛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엄마세요? 그래, 나야. 엄마야. 주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라니도 딸을 안고 함께 울었죠.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주아는 우진과 혜성이를 봤어요. 엄마, 이분들은 설명이 좀 길어. 일단 앉자. 라니는 주아에게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비행기 사고, 무인도, 표류, 우진과의 만남, 혜성이의 탄생. 모든 것을요. 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지만 곧 이해했어요. 그럼 엄마는 살아계셨던 거네요. 우리는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알아? 미안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아빠한테 알려야 해요. 주아가 일어서려 할 때 라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주아야. 아빠는 어떻게 지내? 주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배신했어요. 무슨 소리야? 주아는 지난 3년간 벌어진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오경태와 한소미의 관계, 회사 경영권 장악, 재산 이전, 모든 것을요. 라니는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남자가 감히. 라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죽자마자 내연녀와 손잡고 회사를 빼앗았다고요? 참을 수 없는 배신이었죠. 엄마,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비행기 사고를 조사 중이에요. 비행기 사고? 네.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대요. 라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불이 났을 때의 그 이상한 느낌이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계획적이었던 그 순간을요. 설마 계획된 사고였던 건가요? 주아야, 그 변호사 연락처 줄래? 네, 엄마.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수해야지. 내가 만든 회사를, 내 인생을 망친 그 인간들에게 똑같이 갚아줘야 해. 우진이 라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라니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우진 씨. 하지만 이건 제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싸움이에요. 저도 당신을 지킬 거예요. 라니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배신자들을 응징하겠다고요. 다음 날 라니는 변호사 정혜준을 만났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라니를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믿을 수가 없네요. 믿기 힘들겠죠. 저도 그래요. 근데 변호사님, 비행기 사고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정혜준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비행기 정비 기록을 보니 사고 일주일 전에 긴급 점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검을 맡은 업체가 한소미 부사장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더군요. 뭐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오경태 부회장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사고 한 달 전에요. 회장님은 아셨나요? 아니, 전혀 몰랐어요. 라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오경태와 한소미가 자신을 죽이려고 비행기를 조작한 거죠.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물증은 아직이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 파보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해요. 라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진에게 말했죠. 우진 씨,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뭐든지요. 혜성이를 잠시 맡아줄 수 있어요? 제가 일을 처리하는 동안 안전한 곳에 있었으면 해서요. 물론이죠. 제 친구 집에 잠시 맡길게요. 그 친구 부부가 아이를 좋아해서 잘 봐줄 거예요. 라니는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죠. 며칠 후 라니는 신화그룹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유령을 본 듯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이 살아 돌아온 거니까요.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다들 잘 지냈어요? 라니는 태연하게 웃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들이 황급히 따라왔죠. 그리고 소식은 곧바로 오경태와 한소미에게 전해졌습니다. 오경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소미도 마찬가지였죠. 말도 안 돼. 죽었어야 하는데. 한소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오경태는 서둘러 라니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당황한 티를 내선 안 됐거든요. 라니, 정말 당신이야? 어떻게? 놀랐어요, 여보. 아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 당연하겠죠. 라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경태는 긴장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년 동안 어디 있었어? 긴 이야기예요. 나중에 천천히 들려줄게요. 그보다 우리 회사 일부터 챙겨야겠어요. 제가 없는 동안 많이 바뀌었더군요. 그건 특히 한소미 씨가 부사장이 됐다면서요? 대단한 승진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라갔어요? 라니가 묻자 오경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라니는 그 반응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를요. 여보, 우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피곤해서요. 라니는 오경태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고요. 라니의 귀환은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고 신화그룹 주가는 요동쳤죠. 죽은 줄 알았던 창업주가 돌아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라니는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회사 내부 조사에 착수했죠. 지난 3년간의 계약서, 재무제표, 인사기록,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수상한 거래들이요. 신화그룹의 핵심 사업부가 오경태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헐값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한소미였죠. 이 인간들이 내가 죽은 틈을 타서 회사를 통째로 빼돌리려 했구나. 라니는 분노를 사겼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죠. 정혜준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았습니다. 계약서의 위조 서명,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하자, 배임 혐의. 하나씩 쌓여갔어요. 한편 오경태와 한소미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라니가 돌아왔어. 오경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소미는 침착했죠. 진정하세요, 오빠. 우리한텐 아직 카드가 있어요. 무슨 카드? 주주총회요.
지분을 따지면 우리가 우위예요.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면 돼요. 하지만 라니가 창업주인데. 창업주가 뭐 어때서요? 법적으론 그냥 주주일 뿐이에요. 게다가 3년이나 자리를 비운 사람이 경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한소미의 말에 오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법적으로 접근하면 승산이 있었죠. 좋아. 주주총회를 준비하자. 두 사람은 계획을 짰습니다. 주주들을 설득하고 라니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예 회사에서 완전히 축출하려 했어요. 하지만 라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요 주주들을 일일이 만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죠. 저는 3년 동안 무인도에 표류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일궈낸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요. 주주들은 라니의 이야기에 동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지분이 곧 힘이었거든요. 주주총회 일주일 전 라니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탄 비행기 사고는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라니는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죠. 정비 기록의 조작, 한소미와 정비업체의 관계, 변경된 보험금 수령인. 저는 누군가의 음모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배후에는 제 남편 오경태와 한소미가 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재벌가의 살인 음모라니 이보다 더 자극적인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오경태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황당무계한 거짓말입니다. 제 아내는 3년간의 표류 생활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음해에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한소미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능력으로 인정받아 승진한 것입니다. 회장님의 의심은 이해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대중은 혼란스러웠어요.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라니는 차분하게 입장했어요. 오경태와 한소미는 반대편에 앉았죠. 의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신화그룹의 이사진 개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성란이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오경태 씨, 한소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오경태와 한소미는 창백해졌죠.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오경태가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연행했어요. 한소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니는 그 광경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죠. 주주총회는 연기됐습니다. 당연했죠. 부회장과 부사장이 체포됐는데 회의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라니는 회사로 돌아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는 지금 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신화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사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라니의 카리스마는 여전했죠. 그날 밤, 라니는 주아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우진도 함께였어요. 혜성이는 우진의 친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죠. 엄마, 정말 잘했어요. 주아가 말했습니다. 라니는 웃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인간들이 쉽게 무너질 리 없어. 그래도 엄마가 이긴 거잖아요. 승리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의 것이야, 주아야. 라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3년 만에 보는 이 풍경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죠. 우진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라니 씨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우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라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우진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직 법적으로 오경태와 결혼한 상태고.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라니 씨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과 혜성이를 지킬 거예요. 라니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다음 날,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경태와 한소미는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정해준 변호사가 라니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비행기 정비 기록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어요. 정비사가 자백했습니다. 정말요? 네. 한소미가 거액을 주고 매수했대요. 연료 탱크에 시안 장치를 설치하라고요. 라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해서요. 그 증거로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검찰에 제출했어요. 라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며칠 후 오경태가 구치소에서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라니는 고민 끝에 응했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오경태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3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라니, 할 말 있어서 왔어요? 라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경태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6년을 함께 산 아내를 죽이려 하고도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변명할 수 없어. 내가 미쳤었어. 왜 그랬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권력이 탐났어요? 아니면 그냥 나를 죽이고 싶었어요? 오경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라니는 일어섰어요. 당신이 받을 벌을 똑똑히 봐두세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에요. 라니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이제 그 남자는 과거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오경태와 한소미를 살인 미수, 배임,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으로 심리를 진행했죠. 첫 공판에서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조작된 정비 기록, 정비사의 자백, 돈거래 내역, 한소미와 정비업체 사장의 통화 녹음. 모든 게 완벽했어요. 오경태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죠. 피고인은 아내를 사랑했고 단지 회사 경영권을 정리하려 했을 뿐입니다. 경영권 정리를 위해 비행기를 폭파시켰다는 건가요? 검사의 날카로운 반문에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소미의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오경태와 한소미는 라니가 실종된 후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전했어요. 무려 수백억 원이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오경태, 당신은 아내가 죽었다고 믿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시신도 없이 급하게 사망 선고를 받고 재산을 처분했습니까? 그건 오경태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명백했어요. 그는 라니가 죽길 바랐던 거죠. 한소미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오경태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비행기 일은 전혀 몰랐어요. 그럼 정비업체 사장과 통화한 건 뭡니까? 단순한 업무 협의였어요. 업무 협의에서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소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건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요. 흔적이 남으면 안 돼요. 돈은 걱정 마세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소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재판부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소미, 더 할 말 있습니까? 한소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오경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소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라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거죠. 재판 후 라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합니다. 26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게 슬프네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화그룹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요.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라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를 3년 동안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언론은 또 한 번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라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쓸 나이가 아니었죠. 그날 밤, 라니는 우진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혜성이도 함께였어요.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겨 곤히 자고 있었죠. 우진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니 씨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혜성이와 셋이서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고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며칠 후 라니는 주아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 우진 씨와 재혼하려고 해. 그리고 혜성이는 엄마 아들이야. 주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으로 변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정말? 네. 우진 아저씨는 좋은 분이에요. 엄마를 지켜주셨잖아요. 라니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이해심 많은 딸을 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마워, 주아야. 네가 있어서 엄마는 힘이 나. 엄마,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정해준 변호사님이요. 라니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주아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해준 변호사님이? 언제부터? 엄마 일을 도와주면서. 자주 만났는데 좋은 사람 같아요. 라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만나봐야겠네. 엄마. 주아가 부끄러워했지만 라니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딸도 사랑을 찾았다니요. 며칠 후 라니는 정혜준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정혜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해졌어요. 회장님, 저는 주아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믿어요. 변호사님은 제 딸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셨잖아요. 라니는 젊은 변호사를 믿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딸을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니는 오경태와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재판을 통해 모든 재산을 돌려받았고 신화그룹도 완전히 장악했죠. 그리고 1년 후 라니와 우진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라니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고 우진은 정장을 입었죠. 주아가 축사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우진 아빠, 엄마 잘 부탁드려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아 씨, 고마워요. 평생 라니 씨를 지킬게요. 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니, 우진, 주아, 그리고 작은 혜성이까지요.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죠. 그날 밤, 라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행기 사고, 무인도 표류, 생존 투쟁, 귀환,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죠. 우진이 뒤에서 라니를 안았습니다. 뭘 생각해요? 그냥, 우리 여기까지 잘 왔다는 생각. 앞으로도 잘 갈 거예요. 함께니까요. 라니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손을 잡고 무인도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신화그룹은 라니의 복귀와 함께 새롭게 도약했어요.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회복했고, 매출도 다시 상승세를 탔죠. 라니는 이제 예전처럼 야근하지 않았습니다.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우진, 혜성이, 그리고 주아와 함께요. 혜성이는 4살이 됐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죠. 무인도에서 태어난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씩씩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혜성이가 달려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바다와 섬, 그리고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와, 우리 혜성이 잘 그렸네. 라니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진도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죠. 누나는 언제 와? 혜성이가 물었습니다. 주아를 말하는 거였어요. 곧 올 거야.
혜준 아저씨랑 함께. 혜준 아저씨 좋아. 놀아줘요. 아이는 정혜준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아이와 잘 놀아줬거든요. 저녁이 되자 주아와 정혜준이 도착했습니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우진이 만든 저녁이었죠. 무인도에서 배운 요리 실력이 집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진 아빠, 오늘도 요리 맛있어요. 주아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우진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주아씨. 주아라고 불러도 돼요. 이젠 가족이잖아요. 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아는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여준 거죠. 식사를 마치고 라니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회사에서 큰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이에요, 엄마? 주아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어. 주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충분해. 네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 일을 배웠는지 엄마가 다 알아. 이제 실전에 투입될 때야. 주아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무슨 엄마라고 해. 5명은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죠. 며칠 후 라니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오경태를 면회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면회실에서 만난 오경태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샜고 주름도 깊어졌죠. 라니, 잘 지내셨어요? 라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경태는 그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라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라니, 나는 정말 알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내가 너무 강해서 당신은 항상 내 그림자였죠. 그게 싫었던 거 알아요. 오경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죽일 이유는 되지 못해요. 당신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걸로 됐어요. 주아는 잘 지내니? 잘 지내요. 곧 부사장이 될 거예요. 당신보다 훨씬 나은 경영자가 될 거고요. 라니는 일어섰습니다. 이게 마지막 면회예요. 이제 당신과는 모든 게 끝났어요. 잘 지내세요. 라니. 오경태가 불렀지만 라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연히 한소미도 면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한소미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회장님. 아니, 성란이 씨.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제가 졌다는 걸 인정할게요. 라니는 잠시 한소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고요. 그냥 정직하게 살았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욕심이 과했던 게 문제죠. 그런가요? 한소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라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도 이제 과거였으니까요. 몇 달 후, 주아와 정혜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큰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라니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아야, 행복해라. 네, 엄마.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아니야. 엄마처럼 강할 필요 없어. 그냥 행복하면 돼. 주아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우진이 라니를 찾았습니다. 라니 씨, 잠깐 나와요. 왜요? 보여줄 게 있어요. 우진은 라니의 손을 잡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라니 씨, 저 봐요. 우진이 옥상에 만들어둔 야광별 모형들을 가리켰습니다. 별들이 예쁘게 빛나고 있었어요. 무인도에서 봤던 그 별들이요. 기억나요? 그럼요. 매일 밤 봤잖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별들 아래서 라니 씨와 살아남겠다고요. 그리고 우리 해냈어요. 라니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 버텼죠? 앞으로도 잘 버틸 거예요. 평생 함께요.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4년 전 태평양의 작은 무인도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시간이 더 흘러 혜성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라니와 우진은 나란히 서서 아이를 지켜봤어요. 엄마, 아빠, 저 1학년 1반이에요. 혜성이가 뛰어왔습니다. 라니는 아이를 안아 올렸죠. 우리 혜성이 이제 학생이네. 네.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라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비행기 사고도, 무인도 표류도, 배신도, 복수도. 모든 게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날 밤, 라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무인도에서 시작한 습관이었죠. 오늘 혜성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4년 전, 무인도에서 이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우진 씨와 함께 기적 같은 생존을 해냈고, 서울로 돌아와 복수도 성공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안다. 주아도 잘 지내고 있고, 신화그룹도 안정됐다.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일기를 덮고 라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무인도에서 봤던 그 별들처럼요. 라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죠. 우진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혜성이 잤어요? 네, 골아떨어졌어요. 라니 씨도 쉬어요.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니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 씨,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라니 씨가 제 인생에 의미를 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실로 향했죠. 밤은 깊어갔고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성란이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성공한 여회장이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표류하고 그곳에서 3년을 버티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 배신했고 결국 복수에 성공해서 새로운 사랑과 가족을 얻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란이 회장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누구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배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잃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라니는 무인도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우진이라는 동반자를 만나 함께 버텼죠.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어요. 복수도 했지만 그 복수는 정의로운 것이었죠.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거니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니는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살아남았잖아요. 둘째는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거죠. 오경태와 한소민은 완벽한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들통났어요. 셋째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라니는 모든 걸 잃었지만 우진과 혜성이라는 새 가족을 얻었고 딸 주아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죠.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요. 라니처럼 강인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라니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